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자, 선생님들 모시고 경쟁력 있는 세특 작성을 위한 방법론 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과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회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양한 과목별로 세특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특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의 시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전직 입학사정관님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상위권 대학에서 우리 사회 세특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도 제가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세특을 쓸 때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그 대략적으로 이제 방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 자기 성찰 내용, 그리고 대부분 좀 많이 하시는 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기반한 학생의 학업 내용 및 성취 기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사회 교과목에 있어서 단원별로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족시켰는지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해서 우리가 이제 멘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 개인별 모둠 활동 중 보여준 태도나 학습 참여 태도 역량. 요거는 뭐 수행 평가라든지 모둠 활동들을 통해서 뭐 학생의 적극성, 열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그 태도적인 측면을 우리가 강조해서 세특 멘트에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참여도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그러니까 만약 학생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세특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과 흥미나 관심 분야, 적성이나 진로, 뭐 강점이나 약점, 그다음에 기타 학생에게 관찰된 의미 있는 요소들. 이렇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측면을 담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세특에서 보이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과정 성취 기준에 의해서 학생의 학업 내용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생기부가 채워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입학사정관님들이랑 좀 말씀을 해보니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고 좀 보냐면 높게 평가하는 세특의 요소에 대해서 단순한 학습에 대한 열이나 뭐 학습 태도가 뛰어났다. 아니면 학생이 뭐 분석력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났다. 이런 추상적인 칭찬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은 교과목과 관련한 학생의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탐구 역량,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사고력 분석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별 특색. 자, 요런 게 이제 중요하게 좋은 의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특의 샘플도 요런 내용을 좀 담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보냐면, 그리고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참고 사항을 보게 되면 뭘 기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Q&A로, 이것도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구성 요소처럼 제시된 것은 모두 드러나야 하나요? 이게 뭐냐면 구성 요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학생의 학업 태도, 아니면 탐구 보고서의 내용,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학생이 확장적으로 알게 된 것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써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거는 교사의 재량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도. 그래서 제시된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그 학생의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학업과 관련한 성취 기준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 위주로 부각시켜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통 우리가 활용해서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행 평가의 결과물이라든지 교사의 관찰 기록,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생의 자기 평가죠. 그래서 학교별로 보게 되면 1학기나 아니면 1년 동안에 수업과 관련해서
자기가 한 내용들을 A4 한두 장으로 정리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걸 보고 좀 많이 세특 쓰실 때 참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그 좋은 세특의 요소들은 문제의식과 탐구 역량, 사회교과와 관련해서 사고력과 분석력 보일 수 있는 개인별 특색, 자,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어떻게 좀 부각시킬 수 있을지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사. 자, 이 세특은 환경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생기부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교과 관련해가지고 아이가 한 학습의 태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숨은 의미에 관심이 많고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왔다. 열의가 뛰어나다. 학습 태도죠. 그리고 교과서 편제가 시대 순서로 되어 있어서 주제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로 나눠 입체적으로 학습을 했다. 보통 이제 우리 역사 교과서가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나 쟁점별로 아이가 뽑아서 입체적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입사관님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전염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얘가 한 건 뭐냐면 역사적 측면에서 서울의 하수도 정비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의 개인별 특색,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뭐 지금 얘는 이제 환경공학과니까 진로와 관련하든 아니면 수준 높은 탐구 보고서라든지 탐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걸 활용을 해서 세특에서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환경공학과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환경에 하수도 정비가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다. 이렇게만 기술하는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를 통해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 및 위생이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수도 위생 시설의 확충은 물을 처리한다는 개념보다 물을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 탐구를 진행을 해서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고 느꼈는지가 이게 잘 기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환경공학과를 지원을 하고 환경공학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구체적인 주제로 좀 잘 녹여낸 그런 어떤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 이걸 가지고 아마 자소서에서도 활용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공학과 한국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전공적 합성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얘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제를 정해서 방향을 설정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면에 있어서 전공 주제를 관련성을 가지면서 자기의 관심사를 확대해 나간 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역시 한국사인데요. 사회학과 지원자입니다. 얘는 역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 문제 과제에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과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세종의 노비 복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부분을 비교한 과제물을 제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은 노비 출산하게 되면 와 130일의 휴가를 부여했네요. 그리고 남자 노비에게도 남편에게도 휴가 30일을 줬대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할 것을 실제로 지적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날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은 여성은 출산 전 휴가가 90일이거든요. 그리고 남성 배우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간의 휴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조선 세종에서 그 여성들의 출산과 관련한 그런 어떤 휴가와 현재를 비교해 보게 되면 현재가 더 적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직장 내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공문을 제한 일반 직장인이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학생의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있어서는 교과 과정과 연계되면서 자기가 오늘날 그 여성에게 부여되어 있는 양육이나 출산에 대한 그런 부담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연결하면서 자기 생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조선시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의식적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했고 세종의 애민정신과 같은 인간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탐구 상황을 연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세계사를 한번 볼까요? 세계사를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간략하게 서술된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생물 과정상의 인간의 위치에서부터 각 시기별 인류 특징을 지적 성장을 중심으로 설명해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을 했다. 지금 보니까 인류 진화 과정에 의문을 갖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입사관들은 어떻게 읽냐면 이게 어떤 의문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특 멘트를 쓸 때 인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가진 의문점이 뭔지 간단하게나마 좀 소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의문점이라고 하는 건 문제 상황이잖아요. 문제 상황을 어떻게 얘가 접근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얘가 한 걸 보게 되면은 각 시기별 인류의 특징을 지적 성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서적이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참고해서 4번의 중간 최종 보고서와 PPT를 통해서 탐구력과 논리적 우수성, 발표력 우수성을 드러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어떤 면에서 얘가 탐구력과 논리적 우수성, 발표력이 우수한지가 잘 안 드러나죠. 여기서는 그냥 의문을 갖고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했고 이런 것들을 참고했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돼 있지만 어떤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수성이 드러났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주도로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좀 더 잘 드러나 있는 세특이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 학살이라는 히틀러 개인 혼자만의 의지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집단 폭력이라고 판단되고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 학살이 당시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집단 폭력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구조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더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독일의 상황에서 뭐 아이만이 겪었던 그런 어떤 상황과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의 사고력을 좀 더 보여주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모두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 학생과 함께 할 때 구성원 역량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게 태도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 면에 있어서 다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어떤 역량이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인 멘트로 강조하는 것보다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분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분량을 배치를 할 때 이런 어떤 내용적인 면에 좀 더 보강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극찬인데 교사로서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을 지도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뭐 교직 생활 동안에 이렇게 뛰어난 학생은 뭐 5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멘트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멘트 같은 경우는 극찬이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학생에게서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가 되는데 면접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선생님들께서 그런 어떤 극찬을 할 상황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났을 때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법을 한번 볼까요? 정치와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법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논리를 좀 잘 따라 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혹은 사회 공동체에 따라 난민을 바라보는 인식과 가치관, 그에 따른 난민 정책이 상이한 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난민에 대한 이슈는 많이 하는 거죠. 많이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사람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난민 문제 외에도 동성애 등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인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로서 자연권 사상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연 상태 합의한 것이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히 인권 문제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 의문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인권이는 보편적 가치인데 그거는 자연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계약설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보장받지 못한 걸 국가를 통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그 권리를 양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국가 사회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합의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권적인 상황이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그런 의문을 얘가 나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읽으며 고민을 심화해 나갔다. 요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특을 볼 때, 각 과목별로 독서를 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교과목별로 독서 목록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 목록에 있어서 학생이 이 책을 통해서 뭐 배우고 느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연결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이 논리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테네 공동체에서 결정한 내용보다 자신의 신념,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에 따라 역사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 공동체의 가치, 국가 법률에 의문을 던졌다. 결국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치를 정의라고 인식하면서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치가 정의다. 정의에 대한 우리 그 개념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얘가 강조한 거는 보통 이제 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다수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다수의 가치를 정의라고 인식하면서 보편적인 자연권의 현상이 현대사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학생의 문제제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이게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인권의 보편성이 다수에 의해서 정의로 인식되지 못했는지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의 보편성이 어느 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이 되고 그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다수에 의한 정의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냐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고 있는 자연권이 왜 보편적인 자연권 현대사에서 왜곡되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는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한 사회 내부에서 다수가 결정하는 지지하는 사항이 옳은 가치가 되고 현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다수가 지지하니까 옳은 가치가 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생님께 써주신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잘 드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사관들도 생기부를 보고 세특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그게 읽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요걸 하나 더 볼게요. 토지 공개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 개헌안이 이전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러한 주장을 최소 국가론을 중한 노직의 입장에서 분석해서 토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에 반대해야 되는 입장을 연결해 파악하. 그 노직이 이제 최소 국가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회교과에서 노직의 입장을 배운다라고 하면 시사적으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노직을 연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공적 가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양산해 주다. 일반 재화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롤즈가 제시한 차등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친구가 적용해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정당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고 이를 통해 집이 없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안한 자는 롤즈가 언급한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지닐 수 있어서 토지 규제에 따른 차별은 정당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대해서
롤즈와 노직의 입장에서 나름 분석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잘 들어있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사례와 잘 연결해서 학생의 사고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세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통해서는 그 쌤들께서 어차피 우리가 세특을 기재한 게 500자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경제인데 이해가 한 활동을 단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경제 개념 발표 과제에 있어가지고 뭐 뭘 했냐면은 비합리적 소비와 배불른 효과, 편승 효과, 백로 효과, 소비자 심리 연결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 발표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계 효용 개념, 교과 개념이 있는 건데 학습한 후에 수요 곡선이 놓치는 원리를 찾아보고 경제학의 원리를 해서 노력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경제 니 활동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경제 심리학적 기사와 알뜰주유소 확대와 관련한 기사를 살펴봤다. 네 번째, 비례세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면서 사치세를 부과할 경우에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에 연결한 걸 증명하고 뭐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 배운 거랑 개념 적용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책 읽은 거. 그래서 토마 피케트 22세기 자본론을 읽고 보고서를 썼다라고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기부가 1, 2, 3, 4, 5로 예간 활동들을 조금씩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사관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이럴 때는 학생이 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역량을 좀 부각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살리고 일반적인 내용은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니 뭐 입사관님도 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그 1번 같은 건 빼도 되지 않을까요? 경제 개념 발표를 얘가 한 건 맞지만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세특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배분론이나 편성효과, 백로효과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뭐 한계 효용 개념 이것도 빼고 1번, 2번은 차라리 빼고 만약에 좀 살린다라고 하면 알뜰주유소와 관련해서 심리와 관련한 것들 3번 그 다음에 뭐 4번 3번, 4번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학생의 생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제가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친구 생기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강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경제 교과서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제 기준을 W0라고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원임금을 W0라고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건 가격을 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이는 거잖아요. 높이게 되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했을 때 이게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죠.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상승이 실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수요 공급의 원리와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분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세특 멘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강화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실업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기업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올라도 큰 문제가 없고 보통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래 있던 임금보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됐을 때는 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 고용을 하지 않고 해고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결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랑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로 한 실업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분석을 이렇게 한 거. 만약에 얘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으로 500자에서 한 300자 정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좋은 세특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의 이런 어떤 탐구 역량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좋은 세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사회과에서 수업과 관련한 깊이 있는 탐구 주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골라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해고에 직면하게 됐을 때 반대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어떤 저소득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에 있어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저임금제 이슈를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 공급 원리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자기 생각을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 지리 세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는 가능한 한 선생님들께서 좀 많은 좋은 세트를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좀 안목을 길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빠르게 보면서 좀 다양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공간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적 기사를 봤대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했고 모두를 위한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글로 정리했다. 참 이런 것도 모두를 위한 도시가 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게 간단하게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인가요? 그게 반지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지하 주택 자체를 만드는 게 불법은 아닌데 이 친구가 우리 지역의 반지하 시타를 점검해 보고 반지하 주택 공급 금지에 대한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도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로를 모색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얘가 실제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봤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거는 구술 면접에서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태를 어떻게 점검했고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이런 연결하는 것들도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쓴 것도 한번 볼까요? 다국적 기업의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을 주제로 융합지리 스피치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가 지적하는 게 패스트푸드의 베트남 현지화 전략을 사례로 들어볼 때 성공화처럼 보이는 현지 반응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특에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나친 현지화 전략이 베트남에서 왜 실패했는지 나름의 그 원인이나 근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좀 잘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실패에 대한 학생의 관점 같은 게 좀 잘 들어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세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나름의 대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해서 세특이 좀 기재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사 한번 볼까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얘는 외고 친구예요. 그래서 세계사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심화 발표 주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의 문화의 이해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토론도 참가하고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배웠고 그다음에 프랑스 영화 보고 프랑스 여럿 하나 요 것과 신문 기사를 정리해가지고 얘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 뭐냐면 라이시테랑 톨레랑스란 프랑스 시민의 의식에 대해서 발표해서 호평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그 프랑스의 정신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프랑스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어과 관련한 불어 불문 이쪽도 이제 그 지원의 방향을 삼고 있는 외국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프랑스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세계사 영역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진로와 관련한 이슈라든지 주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세특에 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사회 관련해서 보통 이제 1학년 때 듣는 과목이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언론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언론과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반소비적 단체인 에드버스트라는 단체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풍자하는 광고를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광고가 실제적으로 과소비, 모방소비, 충동소비를 유도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속성과 현대광고 흐름이 유사하다는 주목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이 자기의 인식이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나 인식의 생각이 이 정도면 좀 잘 통합사회에서는 구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인식과 그 문제인식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리의 사상인데요. 이것도 많이 보이는 패턴의 세특이에요. 베이컨을 활용을 해서 베이컨이 이제 그 우상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장의 우상을 과 연결하면서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개방적 자세를 강조를 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간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욕망을 제한할 필요성인지 살펴보고 연구 윤리와 연관시킨 점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베이컨의 그 우상론과 연결한 건 좋은데 현실적인 사례나 아니면은 관련한 뭐 역사적인 사례랑 좀 연결해서 분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 내용을 조금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례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학생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정리하게 되면은 사회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이에요. 깊이 있는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 과정과 관련한 테마에 대해서 학습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탐구 보고서의 형태든 발표의 형태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재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두 번째로 진로와 관련한 흥미와 관심, 이런 것들이 교과 과정과 연계돼서 나오면 훨씬 더 좋겠죠.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보고 학생의 분석력,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좀 방향을 잘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한 생기부 자료를 쭉 보면서 세특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 좋은 세특 만드는데 좋은 어떤 그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